네, 업무 전환 라이브 2부입니다. 라이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라이브 인터뷰는 우리 언시국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진우 선배와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너무 많아요 늘. 네, 우리 경애하는 위원장 동지신데요. 또 왜 이러시나. 지난 봄에 출범한 언시국의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자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제 출범한 지 지난 3월 1일이었으니까 이제 거의 8개월이 됐어요. 그죠? 반년은 지났고. 네. 그래서 그동안에 공영방송 장악 또 뉴스타파 사태로 드러난 비판 언론 죽이기 등 현 정권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참 과도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17차례 성명을 발표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비판했습니다. 연관해서 유튜브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를 해왔습니다. 이렇듯 저희 언시국은 성명 발표와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고 투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점하고 제시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 네. 뭐 그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네. 예. 언시국 집행위원장이기도 하시지만은 평생 언론인이신데 지금 맥락으로 좀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언론 상황 나와서 현재 시국 나름대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글쎄 먼저 시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윤석열 씨가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씨라고 호칭을 합니다만은 대선 후보일 때 손바닥인가 손등인가에 임금 왕자를 새기고 나온 저 기억합니까? 그럼요. 예. 그때는 그냥 좀 치기 어린 해프닝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저 사람의 내면의식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왕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는 0.73%포인트인가요? 네.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것이 0.1%든 그 이하더라도 유권자가 선택을 했으면 대통령이 된 거죠. 인정해야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으면 손바닥에 썼던, 손등에 썼던 임금 왕자가 지워졌듯이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은 말고 절반의 유권자가 자신을 찍지 않은, 지지하는 이런 상대를 의식해 가면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해 나가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아닌 말로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입니까? 왕입니까? 그러게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만 거의 제왕처럼. 아니 국회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됐잖아요. 예. 입법을 하면 뭐합니까? 대통령 거부권. 네. 또 시행령으로 틀어버리고. 네. 아예 또 야당은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네. 야당 대표 무슨 범죄자 취급하면서 아예 식사 한 번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냥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유죄인가 말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맨날 법률가 검사 출신들이 법률가를 자청하면서 무죄 추정의 법칙은 왜 지키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이 그냥 범죄자니 어쩌니 나 그래서 안 만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에 한 멋진 말들 기억합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은 부하들의 충성도 요구하지 않아야 이게 글쎄, 완성되는 바로 이제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뭐 누구를 닥달하거나 장난을 치면 그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이거 뭐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럴 때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양반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충성을 해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충성이라는 건 뭐 권력자에 충성 안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던 거로 저는 아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과 나라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말처럼 지금 정부 여당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하는 거 아닌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충성 경쟁을 지금 충성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입법부 무시도 문제지만 말씀입니다. 대법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뭐 비토를 시사해서 결국은 이제 그 여성 대법관 임명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자면 헌법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존대를 해야죠. 현직 대통령이니까. 이분께서 맨날 무슨 얘기했어요? 법치 얘기했잖아요. 법이라는 게요, 그것이 권력의 수단이 되면 그 법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법을 자꾸 권력의 수단을 하고 있어요. 뭐 합니까? 지금 법 시행이 공정합니까? 형평성이 있습니까? 아닌 말로 자기 편은 그냥 덮어주고 덜어주고 뭐 그냥 아무리 떠들어도 모르쇠로 지나가고, 네. 상대편은 뭐 그야말로 뭐라 그래요? 인디안 기우제식? 예. 뭐 인디안이라는 표현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만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맞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네. 거기다가 뭐 먼지 털듯이 뭐 수백 번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게 공정한 법치입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말과 행동이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 저 말 하고 자기가 부정하는 말을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분을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없는 정치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어요? 좀 흥분했습니까? 네. 아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기술자가 왕의 남자 언론기술자하고 지금 그 결합해서 언론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 비상휴교회를 꾸렸고, 그런데 언시국은 그 비상휴교란 말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한시적 활동기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찌 보면은 이제 내년 총선까지 뭐 좀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집행위원장으로서 총선 전까지 혹은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고 또 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네. 조금 앞에 물음과 대해서 조금 부연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전에 우리 사회원로이신 임원영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한국 사회의 그거에게는 눈과 귀가 없다. 보려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 한다. 뭐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성향이 있겠죠. 그러나 정치인, 특히 최고 지도자인 국정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 전체의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여론을 존중하고 또 여론이 좀 틀리다 싶으면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산 정체주의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합의 리더십이 되겠어요? 이러니까 나라가 하루 온종일 매일 극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시국 얘기하셨죠? 네. 뭐 그건 역시 내년 총선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뭐 솔직히 저는 국힘당이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는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선거 결과는 지켜봐야죠.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내년 선거에서 국힘당이 제일 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행정권력. 거기다 이제 지금도 뭐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입법 권력까지 완벽하게 세워놓는 입법 거죠. 권력을 하고 또 사법부에게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사법부라는 것도 권력의 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봐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자칫하면 행정, 입법, 사법을 통틀어 장악해서 말 그대로 용산 전체주의 체제? 삼위일체죠. 그렇게 네. 그렇게 흘러갈 네. 위험성이 다분히 있잖아요. 이미 요번에 대법원장 뭐 헌재 소장을 친구의 그러니까. 친구를 뭐 지난 임명을 했지 강서 뭐 보궐선거 작은 선거입니다만 거기서 참패하고 나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의 말이 다 옳다. 진정성이 있습니까? 아니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 아니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열렬한 지지자들 외에는. 네. 아마 열렬한 지지자들도 별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관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야죠. 또 신중해야죠. 아무 말 막 뱉고 어제 자기가 한 말을 내일 내가 당사자가 부정하고 그 다음날 또 딴 얘기하고 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자에는 정치가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신뢰를 받아야죠. 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가 통합되고 함께 갈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국민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은 대대적인 개각을 하고 무엇보다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 그렇게 뭐 각 분야적인 얘기까지를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 그런 분야는 그동안에 뭐 우리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다만 좀 화제를 이제,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뭐 이 얘기도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해요. 그렇죠? 또 미국과의 뭐 가치동맹 뭐 이럽니다. 근데 지금 도대체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산 뭐 전체주의 체제라는 새로운 조어까지 생기지 않았어요? 미국하고 가치동맹 좋아요. 우방이고, 오랜 동맹이고.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까? 이거 미국이 하려는 대로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자유 이야기 혹은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자유 진영, 진영의 반공. 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요새 뭐 읽은 책인데 도올 김용옥 선생 계시잖아요. 예. 그 양반이 난세일기 뭐 이런 책을 펴냈어요. 뭐 좀 동양 철학을 하시고 그래서 좀 어려운 대목도 있지만 몇 가지는 아주 재밌는데 그 대목에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윤 대통령의 의견은 일본의 아부하고 일본의 알랑방귀 낀다. 네.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 좀 너무 지나친 과도한 비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주변 참모들이 하여튼 뉴라이트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입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대단히 일본에 경사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동맹 협력 다 좋아요. 그런데 최소한 주권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닌 말로 주권기지로서의 국민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뭘 해야 되잖아요. 왜 그냥 그 사람들이 하려는 대로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까? 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양반도 자유 그래요. 자유라는 게 말이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의 자유가 존재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칫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강자들의 논리, 강자들이 만든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자들만의 자유를 노래한다면 그 노래가 약자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노동자를 대하는 이 정권의 태도가 아주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동의하시죠? 예. 저는 법치주의도 이게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법치주의가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강한 사람이 약자를 굴복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법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약자에게만 일방적인 법치를 강요하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자, 거죠.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그러죠. 그 위원장 동지가 좀 열혈 청년 같으신데 여러분 아신지 몰라도 원래 국문과 출신이시고 기자생활 하다 이제 그 해직이 되셨습니다. 또 해직 기자 시절에 1987년이죠. 네, 한국일보 네, 신춘문예의 단편 소설 부문에서 당선이 돼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엔 제가 들고 왔는데 단편 소설집 이제 곰바락가락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자와 소설가 어느 쪽이 더 잘 맞고 장단점이 각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걸 뭐 어느 쪽이 맞느냐, 장단점이 뭐냐 하면은 뭐 둘 다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랬어요. 내가 소설가 할 걸. 그랬다가 또, 아니야, 나는 기자하길 잘했어. 뭐 이렇게도 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기자는 사실, 팩트를 기본으로 해서 진실을 찾는 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 소설가는 문학으로서의 소설이라는 것은 허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본원적인 존재 이유를 응시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거창한지 모릅니다만.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니까요. 허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허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람 사는 여러 모습들, 또 우리의 시면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대면하고 응시할 그런 것이 아마 소설의 문학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뭐 그 깊이나 얼마큼 공감하느냐는 뭐 독자에 달린 것이지만은. 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정년 퇴직한 지 지금 이제 만 10년 됐습니다만은 저도 퇴직할 무렵에 픽션을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포기했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이 빌지의원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뭐 아주 잘 썼던데. 이건 이제 뭐 에세이니까 그렇게 썼지만은 혹시 이 퇴역하는 언론인들한테 픽션을 한번 시도해보라 이렇게 권하시겠습니까? 제가 픽션 소설 한번 써보세요 뭐 이런 거 하면 참 어떻게 보면 건방진 얘기 같고요. 다만 그냥 짧게 얘기하면 픽션이 아니더라도 글쓰기는 계속하는 게 막 건강에도 좋고 네. 그렇지 않냐. 그래서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뭐 짧은 글이라도 단상이라도 뭐 에세이라도 수필이라도 뭔가를 계속 쓰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면 상당히 좋을 거다. 뭐 그런 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러 권의 이제 그 소설을 쓰셨는데 대표작으로 장편 그대의 강을 이제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네, 제가 이 그대의 강 장편 소설로 2021년에 류주현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그대의 강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그대의 강은 베트남과 한국을 관통하는 질곡의 현대사. 뭐 부제를 그렇게 달았어요. 그 비극의 원점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뭐 이렇게 책 뒤에
페이지 4에 뭐 그렇게 적었습니다만. 그동안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들은 많았어요. 그렇죠. 뭐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 황석영 선생의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하여간 여러 작품이 있었습니다. 머나만 송바강 이런 것도 머나만 송바강은 이제 박영환 선생 그랬죠. 거고, 예. 황석영 선생의 그 작품은 전 생각이 안 납니다만. 미안합니다. 네, 이게 결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소설들은 그 베트남 전쟁, 옛날에 우리 월남전이라고 그렇죠. 했지만, 예. 그 전쟁의 당사자인 북베트남, 그때는 월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네. 그분들, 또는 그 북베트남 호치민이라는 지도자를 추앙하고 따르는 뭐 남베트남에 있던 많은 베트남 민족전선, 해방전선 전사들, 네. 이런 사람들을 대상화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레이 강에서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네. 작중 인물에 타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그 전사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흔히 베트콩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덧붙이면 베트콩은 베트남이즈 커뮤니스트의 약자인데 이게 미군들이 그 게릴라들을 멸시하고 낮게 보면서 부른 거예요. 네. 옛날에 왜 일본 사람들이 왜 조센징 그랬죠. 조센징 했잖아요. 그 저 한국인들을 낮춰보고 하대하는 호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베트콩이라는 표현은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네. 특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걸핏하면 아직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잘 모르니까 베트남의 역사도 모르고 전쟁의 입장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건너갔습니다만은 베트남과 이제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식민 통치도 받았고 분단이 되고 전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하고 굉장히 같은 물론 뭐 통일 과정이 통일이 저긴 됐고 우리는 여전히 분단이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 미국이 참전해서 말하자면 실패한 패배한 그렇죠, 전쟁이면서 그렇죠. 거기 또 그렇죠. 우리 용병군 또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미국이 실질적으로 뭐 프랑스를 지원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면 뭐 거의 30년 긴 세월을 미국이 간접적으로 개입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입한 거는 1965년부터 그들이 사실상 후퇴한 73년까지 한 8년이 우리 한국군이 참전했던 기간에 중요한 기간도 그 8년이고요. 근데 하여간 베트남 전쟁은 지금 우리 이필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 또는 미국이 일으켰던 추악한 전쟁이었다. 뭐 이런 평가가 이미 내렸습니다. 제3자가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당시 월남전을 지휘했던 맥나마라 국방장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쟁 끝나고 한 10수년, 한 20년 지나서 회고록을 냈어요. 그 회고록에 추악한 전쟁이라는 아주 평가를 인정을 했습니다. 반박하지 못했어요. 동의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우리 군인들이 나눠서 참전을 했고 한 5천 명 가까이가 전사를 하고 또 고엽제 별로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양민 학살 이런 문제도 있었지 그래서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베트남 전쟁의 명분 없는 전쟁에 뭐하라 우리 참전했었냐 하고 우리 참전 군인들을 비하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어쨌든 나라의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 응했고 또 그 피와 땀으로 죽음과 부상을 견디면서 거기서 받은 전투 수당 등 같은 거 아껴서 본국으로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근대화의 종잣돈이 됐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그 월남 참전 용사들, 군인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건 옳지 않아요. 다만 전쟁 기간에 월남전이라는 게 이게 정규전이 아니었어요. 주로 게릴라전이거든. 밀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낮에는 농부였다가 껌껌해지면 전사가 바뀌고 뭐 심지어 열 몇 살짜리 애들도 총을 들고 그랬으니까 뭐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아주 명백하게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이 몇 군데서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증언자들이 있고 아직도 증거가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못됐다. 뭐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정이었지만 민간인 사망된 거에서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고 사과해야죠. 한국 전쟁 당시에도 미군이 그런 아니 그러니까 있었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다 그런 일을 치고 벌였는데 그래야 우리가 일본 보고 네. 야 너희들 식민 시절에 한국인들 징용하고 위안부하고 전쟁으로 끌어내서 죽고 한 거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일본에게 비판하면서 네. 우리가 베트남에서 한 잘못에 이중잣대죠. 대해서는 예. 사과도 안 한다? 네. 그거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네. 사과해야 네. 한국은 일본과하고 달리 도덕적인 국가라는 걸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떻든 이 해직이라는 그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만 아무튼 등단도 하시고 어쨌든 뭐 신문사에 복귀해서도 하여튼 뭐 논설실장 대기자 지내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언론인의 길 가시겠습니까? 뭐 다시 태어나도 언론인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후배들에게 조언, 네, 글쎄 뭐 조언을 제가 해준다면. 조언을 할 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제가 현역 기자 시절에 나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렀던 잘못, 부끄러움 이런 것을 우리 후배 기자들이 좀 되풀이 반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냐, 뭐 어떤 부끄러움이냐를 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부탁한다면 우선 기자로서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져야죠. 그냥 월급쟁이 아니에요. 기자는 그냥 받아쓰기 하는 필경사 아닙니다. 뭔가 기자라는 의식을 지키고 내가 정말 올바른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늘 자문하면서 기자 생활을 했으면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언시국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언시국 회원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당부가 좀 있을 법해서 말씀이죠? 글쎄 우리 연시국이 사실은 뭐 조촐하게 시작한 모임이죠. 뭐 그래도 우리 한 120여 명의 후원들이 후원을 해주고 또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이필재 대변인을 포함해서 한 10명 가까이 되는 집행위원들이 참으로 놀라운 헌신과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장인 저로서는 참 너무로 고마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집행위원들이 정말 과장된 표현은 아니고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건이 열악하다는 걸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계속되고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하는 이 유튜브 방송 이거 시청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는 것이 바로 큰 후원입니다.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이 전진우 위원장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우리 방송이 좀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 좀 덜한 것 같아서 언시국 집행위원장이시니까 언시국을 머리 글자로 해서 삼행시를 하나 부탁드렸는데 지어오셨죠? 그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네. 뭐 이렇게도 이상하고 저렇게도 이상하다가 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네. 언제나 시, 시국 걱정 국. 국민 좀 편히 삽시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저도 지하철에서 하나 지어봤는데 제가 운 띄우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론이 언론다워야 나라가 산다. 시국이 지금처럼 어지러울수록 더 그래야 한다. 국민만 보호하자. 자유 언론이요. 네. 아, 이건 뭐 너무 모범답안 같아. 예. 하여간 네. 수고했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